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작은 마을. 춘천의 한 골목에 자리 잡은 소나무 식당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81세의 김민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된장국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가죽 재킷을 입고 귀걸이를 한 마을에서 소문난 깡패들이었다. 리더격인 최태우는 2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다. 이봐. 할아버지. 자리 비켜. 여긴 우리 구역이야. 민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본 자의 침착함으로 빛났다. 젊은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허락 안 되나?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태우는 비웃으며 민수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발로 차버렸다. 지팡이가 바닥을 굴렀고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쓰러졌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주인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채 주방으로 숨었다. 태우는 민수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말했다. 늙은이가 건방지게. 그의 주먹이 할아버지의 뺨을 강타했다. 피가 입가에서 흘렀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이준혁. 38세의 민수 할아버지의 아들이 들어섰다. 준혁은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주말마다 이 마을을 찾았다. 그의 키는 180cm가 넘었고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는 사람을 압도했다. 그는 식당 안의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태훈이 그 위에 서 있는 모습. 준혁의 눈이 이글거렸다. 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섬뜩했다. 태우는 코웃음을 치며 준혁을 훑어보았다.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 아들내미. 꼴에 영웅놀이 하러 왔나? 그의 패거리가 낄낄대며 웃었다. 하지만 준혁은 웃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민수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준혁아. 저런 놈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준혁의 눈은 이미 태훈을 향해 있었다. 준혁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민수 할아버지는 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동료를 잃고 포탄이 터지는 와중에도 살아남아 가족을 지켰다. 준혁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복잡했다. 준혁은 게이였다. 그는 20대 초반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 당시 민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고 둘 사이는 몇 년간 서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는 준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태우는 준혁을 향해 다가왔다. 뭐야? 이 눈빛은. 싸우고 싶어. 그는 주먹을 치켜들었다. 준혁은 침착하게 말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사과하고 나가. 태우는 웃음을 터뜨리며 준혁의 어깨를 밀쳤다. 그 순간 준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태훈의 팔을 잡아 비틀며 단숨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태훈의 패거리가 놀라 달려들었지만 준혁은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젊은 시절 태권도를 배웠고 지금도 체력 관리를 철저히 했다. 태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이를 갈며 말했다. 너 이 새끼. 끝났어. 준혁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끝난 건 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준혁은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태훈의 패거리를 제압한 뒤 아버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민수 할아버지는 가벼운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세에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준혁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병원을 나서며 민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준혁아. 저런 놈들은 그냥 두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저놈들이 아버지에게 한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올랐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준혁은 태훈과 그의 패거리가 마을에서 어떤 짓을 해왔는지 알아내기로 했다. 그는 태훈이 마을의 약자들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준혁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마을에 남아 태훈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태훈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들을 살폈다. 그러던 중 그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박서연.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태훈의 패거리가 카페에 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실 게이예요. 그래서인지 저를 더 괴롭히더라고요. 준혁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서연과 대화를 나누며 마을에 숨겨진 약자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서연은 준혁에게 말했다. 태훈은 마을의 어두운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깡패가 아니에요. 뒤에 더 큰 놈들이 있어요. 준혁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단순히 태훈을 혼내주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아버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구하는 싸움이었다. 그는 서영과 함께 태훈의 불법 행위를 폭로할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겪은 고통,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떠올렸다. 준혁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싸웠듯 나도 내 가족과 이 마을을 위해 싸울 거야.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태훈과 그의 패거리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의 약자들을 짓밟은 괴물이었다. 그리고 준혁은 그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옥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혁은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카페로 향했다. 소나무 카페는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다. 나무 간판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커피향이 어우러진 공간은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안식처였다. 하지만 서연은 준혁에게 말했다. 태훈 패거리가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린 뒤로 손님이 줄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준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태훈이 어떤 놈들과 엮여 있는지 아는 거 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폐공장. 거기서 불법 도박을 운영해요. 태훈은 그냥 앞잡이예요.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어요. 최영철. 50대 중반의 사업가예요. 마을에서 부동산을 장악하고 있죠? 준혁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최영철. 마을에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준혁은 서연과 함께 폐공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공장 근처로 갔다. 낡은 철문과 녹슨 컨테이너가 늘어선 공장은 어둠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뿜었다. 준혁은 서연에게 말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겁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둘은 서로를 믿고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안은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카드와 돈이 쌓여 있었고, 무장한 남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준혁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때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돈 더 내놔. 여기서 빈손으로 나갈 생각 마. 그는 한 중년 남성을 협박하고 있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녹화하며 이를 악물었다. 태훈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는 최영철의 충실한 부하로서 마을의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준혁과 서연은 공장을 빠져나와 증거를 정리했다. 준혁은 말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태훈과 최영철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마을 경찰서장은 최영철과 한패예요. 증거를 줘봤자 묻힐 거예요. 준혁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태훈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다. 마을 전체의 부패한 시스템과 맞서야 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준혁아. 정의는 때론 힘들고 외로운 길이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야 한다. 그의 말은 준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준혁은 서울에 있는 친구 강민재를 떠올렸다. 민재는 40대 초반의 변호사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준혁은 민재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민재는 즉시 춘천으로 내려왔다. 그는 준혁의 증거를 보고 말했다.
이건 큰 사건이야. 하지만 최영철 같은 놈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이기려면 더 강력한 증거와 여론이 필요해. 민재는 준혁과 서연에게 마을 주민들을 모아 태훈과 최영철의 만행을 폭로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준혁은 그 제안에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그날 밤, 준혁은 서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말했다. 준혁 씨,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건 더 괴로웠어요. 우린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해요. 준혁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연인, 윤석현을 떠올렸다. 석현은 35세의 음악가로 준혁과 5년째 함께였다. 석현은 항상 준혁에게 말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야. 준혁은 석현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석현은 말했다. 준혁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 싸움, 우리 같이 이겨내자. 석현은 다음 날 춘천으로 왔다. 그는 준혁과 함께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훈과 최영철의 만행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준혁과 서연의 성정체성을 비난했다. 한 노인은 준혁에게 말했다. 너 같은 사람들이 마을을 망쳐. 그 말은 준혁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다. 하지만 석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잘못된 게 없어. 저들의 편견이 문제야. 준혁은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편에 서는 것을 보았다. 특히 젊은 층은 태훈의 행패에 분노하며 준혁을 지지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태훈과 최영철의 만행을 알리기 시작했다. 준혁은 민재의 도움으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서울의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기자는 이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태훈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준혁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어느 날 밤, 준혁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태훈의 패거리가 그를 덮쳤다. 어둠 속에서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준혁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는 쓰러지며 생각했다. 아버지, 석현, 미안해.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멈춰. 외침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태훈의 패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뒤에는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이 함께였다. 그들은 준혁을 구하기 위해 뛰어왔다. 태훈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희가 뭔데 끼어들어.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너희가 이 마을을 더럽혔어. 이제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패거리는 숫자가 많았지만 서연과 젊은이들의 기세에 밀렸다. 준혁은 힘겹게 일어나며 서연에게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태우는 후퇴하며 소리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준혁. 너와 내 아버지. 다 박살낼 거야. 하지만 준혁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시도해봐. 하지만 너희가 먼저 무너질 거야. 그 사건 이후 준혁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석현, 서연, 민재와 함께 본격적으로 최영철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말했다. 우린 법적으로 접근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여론을 움직여야 해. 최영철은 마을에서 힘이 세지만 전국적인 스캔들이 터지면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들은 증거를 모아 언론에 넘겼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춘천정이라는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준혁의 싸움을 지켜보며 말했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놈이야. 준혁아. 그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전쟁에서 싸웠던 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내가 싸우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야. 그게 더 큰 싸움이야.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느꼈다. 한편 최영철은 준혁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태훈을 불러 말했다. 그놈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든지. 태훈은 준혁의 집 근처에서 그를 다시 노렸다. 하지만 이번엔 준혁이 혼자가 아니었다. 석현과 서연, 그리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그를 지켰다. 태훈은 결국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준혁은 석현과 함께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석현은 준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이 싸움에 함께야. 준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라서 다행이야. 석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준혁은 이 싸움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신과 석현, 그리고 서연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마을의 약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며칠 뒤 언론에서 최영철의 불법 도박과 마을 주민 착취에 대한 기사가 터졌다. 기사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춘천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부패에 분노했고 준혁과 그의 동료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최영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너와 내 가족 다 끝장이야. 준혁은 전화를 끊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준혁은 민재와 함께 검찰에 직접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영철과 태훈의 범죄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혁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비난했다. 게이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그의 귀에 들렸다. 준혁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석현과 서연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서연은 말했다.
저들의 편견은 저들의 문제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을 모아 공개적으로 연설하기로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김민수의 아들이며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태훈과 최영철은 우리 마을을 망쳤습니다. 함께 싸워주세요. 그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그의 편에 섰다.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와 함께 소나무 식당에 앉았다. 민수 할아버지는 말했다. 준혁아, 내가 자랑스럽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최영철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를 노리고 있었다. 최영철의 반격은 빨랐다. 그는 태훈과 그의 패거리를 시켜 준혁의 아버지 집 근처에서 협박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수 할아버지의 집 창문에 돌이 날아들었다. 유리창이 깨지고 겁에 질린 민수 할아버지가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은 즉시 달려갔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벽에는 그만둬. 이준혁이라는 글씨가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다. 준혁은 아버지를 달래며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워. 그는 석현에게 전화해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석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석현의 목소리는 준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는 준혁에게 경찰 보호를 요청하자고 제안했지만 마을 경찰서장은 여전히 최영철의 편이었다. 준혁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서영과 함께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자경단을 조직했다. 그들은 밤마다 민수 할아버지의 집과 서연의 카페를 지켰다. 젊은이들 중 한 명, 20대 초반의 최지민은 말했다. 저도 태훈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준혁 씨, 저희가 도울게요. 지민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한편, 언론 보도는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국적인 방송사에서 춘천의 부패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준혁은 거절했다. 그는 말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 대신 그는 민재와 함께 최영철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은 최영철이 마을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도박 자금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 준혁은 이 모든 증거를 서울의 중앙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영철은 여전히 버텼다. 그는 태훈을 시켜 준혁의 약점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태훈은 준혁의 성정체성을 이용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다. 이준혁은 마을을 망치려는 개이야.
그 소문은 일부 주민들의 편견을 자극했다. 준혁은 그 소문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석현과 함께 마을 광장에서 두 번째 연설을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지키고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말고 함께 싸워주세요.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젊은 층과 일부 노인들은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날 밤, 준혁은 석현과 함께 소나무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석현은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준혁.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너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태훈이었다.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이준혁. 이제 끝장이야. 태훈이 소리쳤다. 준혁은 석현을 뒤로 밀치며 일어섰다. 태훈. 그 칼 내려놔. 너 혼자야. 하지만 태훈의 뒤에는 그의 패거리가 서 있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준혁은 침착하게 말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나가. 하지만 태훈은 달려들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지민과 자경단 젊은이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태훈의 패거리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태훈의 칼을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다. 태훈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 이 새끼. 절대 안 끝나. 하지만 준혁은 차갑게 말했다. 아니. 이제 끝이야. 경찰이 도착했을 때 태훈과 그의 패거리는 이미 제압된 상태였다. 이번엔 서울에서 파견된 경찰이었다. 그들은 태훈을 체포했고 최영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었다. 준혁은 석현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희망을 보았다. 태훈의 체포는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민들은 이제 최영철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춘천정의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은 마을의 영웅으로 불렸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최영철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는 더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민재는 준혁에게 말했다. 최영철이 도망칠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준혁은 동의했다. 그는 서연, 석현, 지민과 함께 최영철의 사무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밤늦게 사무실에 잠입했다. 사무실은 마을 외곽의 고급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혁은 서류 캐비닛을 뒤지며 불법 거래 기록을 찾았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다. 최영철이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었다. 준혁은 서연에게 말했다.
빨리 나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영철의 부하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석현은 준혁을 보호하며 말했다. 내가 막을게. 너는 증거 챙겨. 준혁은 이를 악물며 서류를 챙겼다. 그들은 가까스로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준혁은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걸로 최영철을 끝장낼 수 있어. 서류에는 최영철이 마을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도박 자금으로 돈 세탁을 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고 최영철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최영철은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다. 그는 서울로 도망쳐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언론의 준혁을 비난하는 기사를 퍼뜨렸다. 이준혁은 마을을 혼란에 빠뜨린 게 범죄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돌았다. 준혁은 그 기사를 보며 분노했다. 하지만 석현은 말했다. 저들의 거짓은 오래가지 않아. 우리가 진실을 보여줄 거야. 준혁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고 준혁은 연단에 올라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겁니다. 최영철과 그의 부하들은 우리 마을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싸워 이겼습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다. 그 순간 경찰차가 광장에 도착했다. 최영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그의 불법 행위를 모두 밝혀냈고 그는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을은 환호로 가득 찼다. 준혁은 석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최영철의 체포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준혁은 아직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싸웠고 그로 인해 상처도 받았다. 그는 석현과 함께 소나무 식당에 앉아 말했다. 이 모든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석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마을을 구했어.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켰어. 그걸 잊지 마. 민수 할아버지는 준혁을 보며 말했다. 내가 너를 잘못 이해했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와 포옹하며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서연은 카페를 다시 열었고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다. 이 마을은 이제 달라졌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준혁과 석현은 마을에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약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했다. 그곳에서 성소수자, 노인, 청소년 등 마을의 모든 이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했다. 준혁은 말했다. 우린 모두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 1년 뒤 춘천은 완전히 달라졌다. 소나무 식당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준혁과 석현은 마을의 영웅으로 불렸다.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주 모임을 열었고,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민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식당에서 된장국을 먹으며 준혁을 자랑스러워했다. 준혁은 석현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민수 할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한 게 내 행복이야.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요. 그들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 서연, 지민, 민재,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그들을 축하했다. 준혁은 석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지옥문도 열 수 있어. 석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미 열었잖아. 준혁. 그들은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마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과 정의로 하나가 되었다.